자, 이제 두 번째 과목이죠. 수리 능력입니다. 드디어 넘어야 할 산이 나타났어요. 다들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어려워해요. 근데 두 번째, 사실 수리는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건 아니죠. 부담스러운 것도 어려워서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뭐냐면 안 한 지 오래돼서 다 까먹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시중에 가서 문제집 사서 이렇게 문제 보면 심란하죠. 근데 이 문제들이 완전 새로운 문제들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 새로 막 지식을 익히고 공부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냐? 아니죠. 우리가 다 초중고 때 했던 내용들이고요. 대부분 초중 때 했던 거, 그 중에서 대부분 초등학교 때 했던 사칙연산에서 문제가 나오죠, 주로. 근데 이 사칙연산이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문제를 내면 되는데,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거리는 뭐 시간 곱하기 속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뭐 라든가 약간의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산수하다가 그냥 산수가 싫었어. 막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싫었던 상태로 끝났어. 막 전부 다 100점 맞고 이런 사람은 진짜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될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계산들을 해왔을 거예요.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계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산수죠. 수학이 아니라 산수 문제가 나오는데, 산수를 처음에 접했을 그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나아져 있다. 훈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때 접할 때에 비해서 지금 다시 복습을 하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금방 적응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습이야. 복습. 그래서 복습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학이 아니거든요. 수학이 좀 더 부담스럽잖아요. 막 미분, 적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거 안 내요. 왜 우리는 수학 문제를 안 낼까? 직장 생활할 때 산수하거든요. 근데 그 먹고 사는데 기초가 되는 그 산수를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짜증 났지, 잘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년 때까지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쓸 것은 산수. 기본적으로 다시 복습해야 돼요. 이건 직업교육 차원에서도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요즘 수학은 잘하지만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시간 30분 이거 몇 분이에요? 이거 90분이죠? 근데 이걸 130분으로 인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을 상사가 1시간 30분으로 이거 맞춰놓으세요. 그럼 90분에 맞춰놔야 되는데 130분에 맞춰놓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걸 저희가 문제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중에서 교재를 사보면 어려운 문제도 많잖아요. 실제 문제는 그 정도로 막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 나오지 않아요. 나와도 한두 문제. 나머지는 진짜 여러분들 사칙연산 능력을 묻습니다. 특히 사칙연산 중에서도 나눗셈. 요건 퍼센트 내는데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맨날 퍼센트 낼 거려. 상사님께서 뭐 몇 퍼센트 상승했냐, 전반기 대비, 뭐 지난 분기 대비, 그걸 퍼센트 내드려야 돼요. 그 퍼센트 문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돼요.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중앙값.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정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계산 다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뭐 이제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고에서 간단한 공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 거리, 속도, 시간, 소금물 농도, 작업량 이런 것들이죠. 뭐 간단한 통계라든가 확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습할 양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돼 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 복습하고 반복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예요.
그 뭐 수열도 나오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수리 능력에서는 이 교과서 이론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수리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 걸 문제로 내거든요. 근데 수리에서는 다음 중 뭐 수리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산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더 좋은 응용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론에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이제 실전 문제 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교과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하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수리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요. 요게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이게 뒷부분에 나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응용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다 여기서 나와요. 기초 연산 능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 문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이 챕터에서 두 번째 챕터 기초 통계 능력 그냥 평균 내기 하고 이런 거죠. 뭐 퍼센트 내기 하고 그런 문제가 요 챕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출제자잖아요. 그러면 수리 능력 내주세요라고 공공기관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아,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걸 직접적인 이론으로 내는 게 아니라 계산 실제 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문제를 막 이렇게 찾아봐요. 초등학교 문제집 사가지고. 아, 요거 괜찮겠다. 거리 속도 시간, 소금물 농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기초 통계도 그렇고 도표 분석.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도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프 도표. 그거 가지고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해석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때 지금 수능이나 고등학교 때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 다 응용 문제가 주로 나오죠. 도표 작성 능력. 얘는 이론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론이 나오는 게 주로 도표 작성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교과서의 그림을 우리가 먼저 봤고요. 아이고, 수리 능력의 중요성. 업무할 때 필요하니까 대부분 기업에서는요, 숫자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산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및 작성이 필요한 이유. 자, 제가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각화라고 그랬죠. 상사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래프, 도표로 작성을 해야 되고 특히 숫자 같은 경우는요. 다 그래프나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돼요. 요즘은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너무 쉽죠. 엑셀에 마법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 세상이 됐는데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요. 어쨌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 분석하고 관리할 때 다 글로 쓰는 것보다 도표나 이런 걸로 해놓으면 더 편하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이제 중요하죠. 단위 환산표. 요 문제 내잖아요. 한 문제 정도 내는데 많이들 틀려요. 미분적분은 정말 잘하면서 이런 걸 틀리는 거예요. 그거 잘 익혀두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벌써부터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수리는 왠지 빨리 끝날 것 같은 이런 그 기분 좋은 느낌이 들죠. 그죠? 도표를 그릴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어.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여기 보시면 다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순서가 정해 있지 않은 것은 작은 것부터가 아니라 큰 것부터예요. 그래서 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 수리 능력 모듈형 이론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계산시키는 거예요. 공식 몰라도 그냥 진짜 그 상식적으로 지금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나와요. 게다가 할픈리,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한 계산이죠.
A사는 3개의 생산 라인에서 매일 2,400개의 가방을 생산하고 있어. 그런데 주문이 밀려 일일 생산량을 50% 늘리게 되었대요. 얼마를 늘리는 거예요? 2,400개에 50%니까 1,200개. 그러면 이제부터 매일 3,600개를 해야 되겠네. 근데 여기 지금 1라인이 전체 생산량의 4할 2푼을 담당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3,600에 4, 2 곱해 볼게요. 6, 2, 12, 3, 2, 6, 7, 6, 4, 24, 2, 3, 4, 12, 1, 4, 2, 그 다음에 1, 3, 4, 12, 1, 5, 1, 1, 5, 1, 2, 3,600에 4할 2푼, 4, 4할 2푼, 6, 2, 12, 1,512개를 담당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기 어차피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확실한가 이렇게 쫙 보시고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12개야. 이게 1라인. 자, 근데 2라인과 3라인의 생산량 비율이 1대3이야. 2라인, 3라인 다 구할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는 1라인과 2라인의 생산량 차이. 그러니까 2라인만 구하면 돼요. 이거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럼 2라인은 생산량의 비율이 1대3이야. 그러니까 1,512개고 나머지 2라인하고 3라인이 생산하는 건 1,512개를 빼주면 8, 그 다음에 0, 2088이죠. 2088 중에 2라인이 1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2088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야죠. 1대3이니까 3분의 1로 하면 안 되죠.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3개니까.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하면 52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522개와 1512 굳이 뭐 빼기 할 필요 없죠. 뒤에 2에서 일자리가 0이 나올 테니까 0 나오는 거 얘밖에 없잖아요. 1번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초 연산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내지도 않고요. 아니 다 맞추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왜 기초연산 능력이 요구돼요? 내가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상사님이 시키니까. 그리고 내가 일을 잘 수행하려면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연산 수행하기, 사칙연산이 있네. 우리가 문제 내는 거예요. 사칙연산에서. 연산 수행과 뭐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있는데 다 했던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NCS 직업기초능력 수리 능력은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실제 문제도 보면 대기업에 나오는 직무적성 검사랑 약간 성격이 다르죠.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NCS 직업기초능력 주로 사칙연산 계산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 훈련하시면 돼요. 뭐 검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건 잘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응용 계산에 필요한 지식 있죠. 우리가 초중고 때 했던 것 중에 수학인 거, 수학이 아닌 거. 그러니까 산수와 관련된 것들만 여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수열은 기본적으로 요즘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수열 문제를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빅데이터의 세상이잖아요. 빅데이터가 뭐예요? 그 자체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 덩어리예요. 엄청 많아. 근데 이 빅데이터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빅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빅데이터는 중요한 게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을 뭐라고 그러죠?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하죠. 패턴이 찾지 못하면 그 데이터 뭐에 쓸모가 있겠어요? 근데 특히 요즘 공공기관들이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이제 우리 민원인 분들이나 어떤 뭐 시민분들, 국민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나 이런 정책을 실행을 할 때 요즘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상대하는 데이터보다 국가기관이 상대하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패턴 찾는 능력이 누구한테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필기로 이 사람이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 즉 패턴 찾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수열 문제예요. 수열이 수의 패턴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 이렇게 3씩 늘어나죠.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16이 오겠죠. 뭐 요 정도. 등비 수열은 이게 계속 3이 곱해져서 뭐가 오겠어요? 이제 81 곱하기 3이 오겠죠. 등차 개차. 앞 숫자, 다음 숫자의 차가 순서대로 등차를 이뤄. 그래서 요거, 아이고, 2, 요 사이, 요거 4, 요거는 6, 요거는 8, 요거는 10. 그래서 이게 2씩이네. 요 차가 2씩 차이가 나는 거네요. 요런 걸 등차 개차. 다 기억이 이제 하나씩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죠? 등비 개차. 마찬가지로 2, 4, 8, 16. 뭐 이렇게. 이거는 곱하기 2 차이네. 피보나치. 앞의 두 숫자를 더했을 때 다음 숫자가 얻어져. 요거 더하니까 1 나오고, 두 개를 더하니까 2 나오고, 두 개를 더하니까 3 나오고, 뭐 이런 거. 기억나죠? 반복수열. 계속 반복되는 거. 뭐 더하기 3 곱하기 3 마이너스 3 더하기 3 곱하기 어떤 일정하게 특정한 게 계속 곱해지거나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나눠지는 것이 계속 반복돼. 기타 수열. 그래서 기타 수열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두 문제, 세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맞춰야 돼.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업무할 때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특히 우리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왜? 분수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뭐 12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런 거 풀 때 분모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억나세요? 12, 16 이렇게 해서 2, 6, 8, 2, 3, 4. 그 곱한 거. 이게 공통 분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2의 배수를 봅시다. 2의 배수. 3의 배수를 한번 볼게요.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이렇게 나가죠.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배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제일 작은 거 앞으로도 쭉쭉쭉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배수 나올 거 아니야.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6. 이게 최소 공배수예요. 공통적인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이걸 익히셔야죠. 그래야 분수 문제를 풀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식들이 있는데요. 작업량, 거리, 속력, 소금물 농도, 판매가, 수익, 할인율, 시침과 분침의 각도, 연속한수, 간격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초중고 때 했던 거예요. 이거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습하실 때는 이제 어차피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시고 지금 우리 교재 공부할 때 보시면 처음에 문제 풀 때 잘 안 풀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안 나거든. 해설지 보고 복습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나오죠. 부등식, 경우의 수와 확률, 그 다음에 빈출 계산식, 속도, 카드 뽑기 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잘했죠, 그죠? 요거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럼 괜찮아. 다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설탕물 A와 B에 포함된 설탕의 비율은 각각 40%, 30%래요. 그 다음에 A와 B를 합한 무게는 1000g이래요. 그리고 설탕의 무게합은 360이래요. 자, 우선 A와 B를 합한 무게를 A 더하기 B는 1000. 그 다음에
A에 40%가 들어있다 그러는 걸 0.4A 이렇게 표현하죠. B에 30%가 들어있어요. 0.3B. 이게 지금 설탕 들어가 있는 그 양이죠. 그게 360이래요. 360. 그러면 이걸 빨리 풀기 위해서는 위에다 4를 곱하고 여기 10을 곱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4A 더하기 4B는 4000. 그 다음에 여기다 10을 곱하면 4A 더하기 3B는 3600. 그 두 식을 빼는 거야. 기억나잖아. 이렇게 하면 B는 400.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나와요? 두 개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 600. 그래서 두 무게의 차이는 600 빼기 400 하면 200. 이런 문제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려서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해설 보시면 이해가 돼요. 풀려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랑은 달라. 그때는 괴로웠지만 지금은 달라. 그래서 반복 훈련하면 나중에는 쉽네 뭐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업량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숙제를 한다. 욕조를 채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뭐 몇 시간 걸린다. 이거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시간당으로 그냥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6시간, 시간당 6분의 1만큼 일을 하거나 욕조가 차거나. 자, B는 4시간이니까 4분의 1. 이거 다 플러스죠. 그죠? 급수관이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8시간이니까 플러스 8분의 1. 근데 D는 배수관이야. 물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시간당 3시간 걸리니까 시간당이죠. 시간당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A, B, C, D 4개의 관 급수 및 배수관을 4개의 급수관 및 배수관을 모두 열어놓으면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다 열어놨다 그러니까 6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줘. 몇 시간 열어놨는지는 나도 몰라. 여기다 는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다 는을 하면 정신 나간 거지. 제가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자, 여기 몇 시간 했는지는 몰라. 근데 가득 채웠다. 일이 완성됐다. 숙제가 끝났다. 완성의 숫자는 1이에요.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분모, 최소금 배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24. 나중에 하다 보면 24 금방 떠올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해볼게요.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항상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얘는 24분의 4 더하기 24분의 6 더하기 24분의 3 빼기 24분의 8 이렇게 돼요. 그러면 13에서 8. 그러니까 24분의 5x 이렇게 되네요. 는 1. 자, 이렇게 되니까 분자가 5니까 5x는 24 이렇게 되죠. x는 5분의 24죠. 그러면 얘는 4.8이 나오네요. 4.8시간이야. 4.8시간이면 4시간하고 0.8시간이면 6, 8, 48. 1시간이 60분이니까 48분. 그래서 정답은 1번 4시간 48분. 요 정도 문제가 나와요. 어쨌든 심란해 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나오죠. 통계가 뭔 줄 알잖아. 그래서 굳이 요런 거는 좀 익혀두세요. 요런 거는 그래도 이론으로 좀 낼 만한 거야. 다음 중 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문제는 잘 내지 않는데 굳이 누가 그래도 교과서에서 이론으로 몇 문제 내주세요. 그러면 요 정도. 그 집중화 경향,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도, 범위 표준 편자 분산, 비대칭도, 외도, 첨도, 이런 거 익혀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론으로 만약에 안 낸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거 평균이 몇이냐, 중앙값이 몇이냐, 분산은 뭐냐, 이런 거죠. 개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대표적인 통계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빈도와 백분율, 범위와 평균, 분산과 표준 편차. 또 나오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내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몇이냐.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계자료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는데요. 뭐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하위 25%값 이런 것도 가끔 나오죠. 가끔. 진짜 가끔. 올림픽이 한번 열릴 때 정도. 예, 그 정도 빈도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알잖아. 13579 중에 최대값이 뭐예요? 9고. 최소값은 뭐 1이고, 중앙값은 5고, 25% 값은 전체 100개가 있다 그러면 25%, 하위 25%, 상위 25%.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로 내기에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값과 중앙값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일단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다 알잖아. 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신입사원 공채 시험 결과로 표가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평균을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도 내지만 이렇게 이제 자료 해석을 통해서 문제도 내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잘 보셨을 테니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렬은 사무 직렬이고 가장 낮은 직렬은 승무 차량 직렬입니까? 다시 전 페이지로 가서 보면 이거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자, 경쟁률을 보면 경쟁률이란 이런 거잖아요. 전체 응시자 중에 합격자 수. 이렇게 다 요거 2개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일 높은 데는 진짜 사무겠네. 25,250명 중에 겨우 307명 했으니까. 제일 낮은 데는 어딜까요? 보건일 거 아니에요. 29명 중에 3명. 그러니까 경쟁률이 제일 낮았겠네요. 굳이 뭐 나눗셈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맞죠. 낮은 직렬은 승무 차량이 아니라 보건이죠. 두 번째, 기술직렬 합격자들의 의사소통 점수 볼까요? 기술직렬의 의사소통 점수는 이 사이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얘는 평균 점수고 최대치는 얘가 맞아. 82.550은 맞는데 평균이란 거의 중앙값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점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2번 안 맞죠. 그죠? 얘 때문에 안 맞죠. 얘 때문에. 사무직렬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60%를 넘는다. 사무직렬 한번 볼게요. 사무직렬 여기 보시면 여성 합격자는 307명 중에 159거든요. 307분의 159. 이거 나눗셈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60%라는 게 제시가 돼 있잖아요. 분모에 곱해봐. 6, 3, 18. 적어도 180명은 넘어야 60% 이상인데 159, 180 언더잖아. 그러니까 60%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빨리 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3번도 얘는 좀 안 맞고요. 4번. 승무 차량 직렬의 합격자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가 가장 적은 것은 의사소통. 승무 차량이죠. 승무 차량. 이거 보는 거야. 여기 있네요. 요 차이를 보면 약 3 정도. 여기는 한 20 얼마 정도. 여기도 한 거의 20에 가깝고. 그러니까 의사소통 맞네요. 그죠? 제일 적죠. 정답은 4번. 각 직렬별 수석 합격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직렬은 기술 직렬이에요. 볼까요? 또 기술 직렬을 보면 각 과목이 제일 높긴 해. 근데 수석 합격자가 이 세 가지 점수를 다 맞은 사람이 한 수석 합격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점수를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수석 합격자라는 건 저 점수를 다 더했을 때니까.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건직렬의 문제 해결 과목 최고점을 여성 합격자가 기록했다고 한다. 보건직렬 남성 합격자의 문제 해결 과목 평균 점수는 몇 점인가? 자, 보건직렬을 묻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건직렬을 보시면 합격자가 3명이잖아요. 그 중에 여자가 1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 어디 갔어? 여기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다. 아, 여기 있다. 보건. 여기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분이 맞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전체 3명 중에 65 더하기 2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남자 이제 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게 60.83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해보세요. 이제 이거는 5번 나올 거예요. 이렇게 5번. 네, 이렇게 58.75.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숫자들로부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은 누구나 구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분산하고 표준 편차 그 기억 안 나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평균은 요거 다 더해서 나누기 5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87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산부터 구해봅시다. 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5분의 각각에서 저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90 빼기 87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94에서 평균을 빼줘. 제곱.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그래서 계산하시면 21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냐? 분산의 루트 씌운 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 기억나실 거야, 지금. 맞아, 난 저렇게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도표는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어떤 그래프를 쓰냐, 뭐 상사가 뭐 우리 뭐 매장별, 월별 매출액을 뭐 이렇게 뭐 하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이럴 때 어떤 그래프가 좋냐? 이런 거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는 잘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표의 종류별 활용이 있는데요. 요거 곱하기 100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시키세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설명하면서 활용 예까지 나와 있죠. 요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림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6개 그냥 암기하시고 익혀주세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할 몫이니까 6개 넘어가겠습니다. 층별 그래프까지 방사형 뭐 이런 것들 다 6개 암기하시고요. 그림까지.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도표 분석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것도 이론으로 문제 거의 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도표 주고 이해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나 도표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약간은 추론을 해야 될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다음은 최근 5개국의 5개년간 관광객 수입을 나타내는 자료. 다음 정보를 바탕으로 A 국가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보면 한국, 일본, 벨기에는 5개 국가 중 해외 관광객 수입이 가장 많았던 적이 있다. 여기죠. 요렇게. 그래서 얘는 A네요. 그죠? 얘는 E네요. 그 다음에 얘는 B네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벨기에 A, B, E 이렇게 돼 있죠. 세 나라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한국, 일본, 폴란드는 2개가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고 해외 관광객 수입이 가장 적었던 적이 있어. 요렇게 요 나라네요. 얘는 아까 B였죠. 얘는 E였죠. 그 다음에 별표는 C죠. 그러니까
BCE가 한국, 일본, 폴란드야.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A하고 E, B하고 E죠. B하고 E. 그러니까 CD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그러면 A는 뭘까요? 벨기에죠. 그죠? 여기서 C는 뭘까요? C가 폴란드죠. 그러면 B하고 E는 한국 아니면 일본. 한국 아니면 일본. 이제 D는 러시아 당연하게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되죠. 자, 2016년 이후 매년 한국은 러시아보다 해외 관광객 수입이 많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16년 이후를 봅시다. 16년 이후. 여기부터죠. 근데 러시아가 어디예요? 러시아가 지금 D잖아요. D. 이렇게 생긴 거네요. 얘가 러시아야. 맞죠? 얘보다 3년 연속 계속 많았던 나라. B하고 E 중에. 여기 보시면 얘보다 3년 계속 많았던 나라. 얘가 뭐죠? 얘가 B네. 물론 얘도 있어요. 근데 얘는 A잖아요. A는 이미 벨기에. 그래서 얘가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B가 한국이네. 얘가 일본이고. 그럼 정답은 1번 나오죠. 이렇게. 네. 재밌죠? 아, 저만 재밌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자료 해석.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부터 10년까지 최근 5년간 고지혈증 질환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 현상을 분석한 자료래요. 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기간 중 진료 인원 및 진료비 모두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해는 2015년에서 2016년이다. 보면 진료 인원, 환자 수를 보면 여기서 요만큼, 여기 뭐 1212 변함없고 129에서 14, 2로, 근데 갑자기 17로 팍 뛰어버렸죠. 그 다음에 진료비도 보면 23, 24, 27, 29에서 갑자기 37로 팍 뛰었어요. 얘는 맞아. 그 다음에 진료받은 인원은 2016년 17, 요렇게 1, 2만 명 대비 50만, 50% 이상. 이건 딱 봐도 아니잖아. 반 이상 증가를. 122만 명 대비 55만 명이 50%예요. 122만 명이 50%면 60일 이상 됐어야 될 텐데. 바로 이렇게 답 나오잖아요. 2번. 그럼 이제 3, 4번 볼 필요도 없죠. 이렇게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도표 작성 이론 핵심 기술인데 이제 작성할 때 요령인데 이것도 그렇게 뭐 시험 문제로 많이 이 이론 자체로 내진 않아요. 그냥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래프 문제를 내죠. 이 그래프를 보고 뭐 어떤 표가 있는데 뭐 표를 하고 이걸 그래프로 잘 그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내가 이제 뭐 인턴이나 실습이나 이런 거 가서 직접 보고서를 써야 될 때 그때 한번 참고하면 딱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작성할 때 교과서에 보면 이제 엑셀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엑셀 실제로 요즘 마법사에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모양은 요거고 뭐 이렇게 프롬프트 뭐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런 과정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뭐 이걸 가지고 막 필기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나오진 않고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인턴이나 뭐 신입사원 되셔서 그래프 작성할 때 이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현재 인구수 6천만 명인 어느 국가의 장래 인구 변동 요인을 예상한 자료예요. 연도별 사망자 출생아 국제 순이동 추이를 바탕으로 이 국가의 총 인구수 추이를 예상했을 때 알맞은 그래프를 그리죠. 이렇게 이제 그래프 자체를 문제로 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망자인데 얘가 사망자는 가가 사망자죠. 사망자는 늘어요, 계속. 근데 출생자는 계속 줄어요. 그렇지만 이 구간은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으니까
결국 이렇게 위쪽으로 가겠네요. 그러다가 여기부터 지금 사망자가 많아지니까 꺾이겠네요. 게다가 국제 순이동은 거의 뭐 수평 상태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게 1번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리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부담감이나 이런 스트레스에 비해서 해보니까 할만하다. 복습 철저히 하고 이제 그 이후로 반복 훈련 계속하자. 이런 마음 생기시죠? 자, 항상 수리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수리 능력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